긴급 상황, 북한을 뒤흔든 충격 사건. 당과 혁명에 충성하고 노동당에 입당을 하고 최고의 가치였어요, 북한 주민들이. 기열 달고서 인민을 지키자 구하스를 사태질이야. 그래서 나를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내한테 총만 있으면 썩 부하는 놈들부터 먼저 쏴 죽이고 싶다. 개미 한 마리 올 지나면 안 되는 거지. 본래로 아스팔트 도로를 닦아요. 하는구나, 아주 그냥. 비단길 깔아드려야 돼요. 남북 모두가 올 수 있는 방송, 이제 만나러 갑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 밤인데요. 오늘 이만갑의 그 밤을 활활 불태우기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멋진 분 오셨거든요. 네. 여러분, 남북 통합해서 아주 제일 멋진 명산이 어디일까요? 무슨 산? 백두산!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 민족의 정기가 어려진 산은? 백두산!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룹은? 백두산! 유치원 학생들. 유현상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혹시라도 북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까봐 그런데, 백두산이라는 그룹이 우리나라의 거의 뭐 가장 유명했던 최초의, 물론 그전에도 뭐 락이나 메탈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대중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아는 게 백두산의 그룹의 리더십니다. 예. 락이 뭔지 아실까요? 락이 뭐? 아라씨, 락. 알죠? 뭐예요? 이런 거. 메탈. 야, 그게 락이에요. 그건 랩이고. 그 막 정신없이 막 부는 거. 정신없지? 그 정신없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니 락은 머리 이렇게 기르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머리 막 흔들면서 이렇게 물론 흔드는 거. 그러셨다가 지금 뭐 손현재 선수, 김연아 선수가 있듯이 수영의 우리나라 국가대표와 잠적을 하셔서 결혼을 하시는 바람에 난리가 났던 우리나라. 당시 대한민국 남자들의 공공의 적.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 금메달리스트. 아시아의 인어. 아시아 인어. 저 86년 아시아게임 상관왕. 메달, 금메달 5개. 인어랑 사는 거예요, 인어. 3개. 자, 그런데 우리 유현상 씨가 이번에 또 이 곡을 발표하셨는데 사실 그냥 가요예요. 제가 밴드 생활을 한 40여 년 했죠. 네. 40여 년 했는데, 한 12년 만에 성인 가요, 우리 가요 앨범을 냈는데, 이 노래가 지금 난리 났어요. 불러주세요. 싶어요. 듣고 네네. 싶습니다.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세월아 너무 빨리 가지를 마라, 이 오빠가 너무 숨차다. 꽃비를 잡아, 꽃비를 잡아, 꽃비를 잡아, 꽃비를 잡아, 꽃비를 잡아, 꽃비를 잡아. 요런 간단하게 한다, 하더니. 북에서도 인기가 있을 노래라는 그 느낌이 확 옵니다. 네. 유현상 씨 열렬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매주 새롭고 신기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갑. 오늘의 주제 공개해주세요. 긴급 상황, 북한을 뒤흔든 충격 사건. 충격 사건. 와. 예, 오늘요,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나라, 북한의 은밀하고도 아주 놀라운 긴급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특히 김정은 시대에 네. 어떠한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상황에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이겨내가고 있는지 오늘 세세면밀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니 쟤들은 하도 긴급 상황이 많으니까 네. 너무 많지 다른 많아도. 상황이 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한 몇 주 전인가 또 북한이 막 불바다 만들겠다는 둥 뭐 이런 걸 어떻게 뉴스 옛날 거 다시 본 거예요. 서울 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고 잠을 잤는데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꿈을 꾼 거야. 그 불바다 하도 협박을 들었더니 불바다 꿈을 꿔서 장난으로 복권을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불발됐어? 200만 원 됐어요. 야,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 북한이 불바다를 하도 외치니까 내가 불바다 꿈을 꾸더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좋으시겠어요? 저는
이 돈은 아무튼 뭐 탈북자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좀 내든지 하고. 그 순간에 내 꿈을 꾸겠다, 진짜. 김정은 씨는 혹시 응급항으로 위급했던 상황이 있어요? 저는 하루는 이제 강릉 쪽에서 바닷가에서 공연을 하고요. 고속도로를 이제 타고 올라오는데 그때 공연 끝나고 먹은 회가 뭐가 좀 안 좋았던지 급 장염 같은 게 와서 고속도로는 중간에 함부로 갓길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위급해서 이제 휴게소를 딱 들어갔는데 이동 중에 화장실을 가는 이동 중에 조금 예. 빠졌어요? 그냥 약간 따뜻함을 느꼈는데 말을. 일단은 화장실로 갔어요. 갔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일부 학생들과 좀 마주쳤어요. 김정민이 지금 화장실 뭔지 들어갔다. 알아? 그런 거.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사람이 위급할 때 여기서 약간 관략근에 힘이 풀리면서 내릴 때 동시에 하면서 위험하지. 바지에 좀 그런 상황이 이제 돼서 와 대량 난감. 뭔지 알아? 핸드폰도 안 가져갔고 화장실 급하게 가려고 했는데 학생들은 문 앞에 있고 김정민 지금 화장실 있어. 근데 바지는 입을 수 없고 계속 기다리다가 학생들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되게 오래 싼다. 자, 오늘 이 위급 상황, 응급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북한에서는 어떤 응급 상황, 위급 상황이 있었을지 네. 궁금합니다. 긴급 상황, 북한을 뒤흔든 충격 사건. 첫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교통사고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김정은. 언제? 교통사고 난 적 있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이현아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긴급 상황. 북한 제1지도자 김정은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운전수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평양 모란봉구역 상점 내거리를 지나고 있던 김정은. 이때 교통안전원의 수신호를 보지 못하고 최고의 속도로 김정은을 향해 무섭게 달려드는 무궤도 전차.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 목숨을 위협받는 김정은 앞에 짠 하고 나타난 여성이 있었으니 바로 리경심동. 자그마한 체구의 평양 여성교통안전원 리경심동무는 결사옹의 정신으로 제 목숨 바쳐 김정은의 목숨을 사수. 이에 감동한 김정은은 전 인민들에게 리경심동무의 충성심을 알리고 결사옹의 정신을 더 관철하겠다는 소식이다. 진짜 긴급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네, 진짜 긴급 상황이고 우리 진짜 통일될 뻔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평양시만은 이게 교통지휘대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원래 그 전국적으로 이 아가씨들이 그 사거리에 서서 이게 수신호를 해요, 이렇게. 그 사람이 서서 수신호를 하다 보니까 평양시는 이게 궤도전차, 무궤도전차들이 대체 도로 섭을 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 무궤도전차 같은 거는 도드미처럼 두 개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전기줄에 연결된 버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 중앙을 못 달립니다. 네. 근데 이게 위치가 이 인민군 교회국장 바로 앞인데 그 사거리가 거기 모란봉구역하고 보통강구역의 경계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거리인데 워낙에 그 호위사령부 쪽 뭐죠 그 무지막지한 그 군대 트럭들도 많이 다니고 막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궤도전차, 무궤도전차가 다니고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다녀서 그래서 지하 건너길이 설치된 곳입니다. 네. 그게 사고가 많아요, 워낙에 그게. 그렇군요. 네, 근데 아마 김정은이가 혼자 타고 가다 갔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이 리경심이라는 교통지휘대원, 그다음에 교통경찰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해서 결국은 북한에서 최고 승훈이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화국의 운칭호와 노력의 운칭호가 있는데 노력의 운칭호는 일을 잘했을 때고 공화국의 운칭호는 뭔가 흡수랑 범적을 쓰였을 때 최고 수군이거든요. 그걸 받고 그다음에 화선 입당이라고 해서 바로 노동당원이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는 9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가로등을 키면서. 근데 얘는 바로 된 거예요. 바로. 한 방에. 그 자리에서 바로 현장에서. 네. 평양에 가로등을 켜고 끄는 일을 9년을 했던 직접 분인데 했죠. 한 방에 됐다. 근데 저는 지금 김주성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정말 지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북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자체가 믿겨지지 않은데 우리 탈북 미남 미연생 이 얘기를 들으셨어요? 저 선배님 내가 있을 때 있은 일이에요, 저게. 아, 그래요? 예, 근데 나도 만약 그 상황이 있었다면은
북한에 있었다면은 네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박혜준 씨, 오늘도 아메리카노 드셨습니까? 아, 네, 두 잔. 지금 현재 속잔 마셨어요. 우리 아메리카노 현숙 씨. 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듣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교통지대 하면은 우리 이렇게 한국처럼 모든 시스템이 잘 있지 않으니까 교통지대 경찰들이 손놀림과 호각 소리에 맞춰서 차들이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그 김정은이 탔다 오는 그 여자도 그 경찰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딱 차를 보고 이게 중앙당 차구나. 차 번호를 보고 차 색깔 보면 알거든요. 이 169이 탔구나 하고 생각하고 뭐 차가 사고 나면은 뭐 정치범죄용서 온 가족이 가는 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 내가 죽더라도 그 차를 막아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낫지. 우리 또 북한에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육탄 정신, 촉봉탄 정신. 죽더라도 그 수령을 위해 결사옹이 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자기가 막아서는 거예요. 예. 아니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이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가 있다면서요. 근데도 사고가 나요? 그래도 이렇게 김정은이 불의 순간에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막 가기 때문에 뭐 그 사람 하는 일은 그 누구도 모르거든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북의 교통 보안은 리경심 씨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존 인물이라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우리의 정황 속에서 수령 결사의 영적 희생 정신을 발휘하여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결사 보위한 평양시 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 지구대 대원 리경심에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영칭호와 함께 금별 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이 수여됐습니다. 교통보안원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응당한 일을 한 저에게 어제는 하선 입당을 시켜주시고 오늘은 국민의 최고 영예인 공화국 영칭을 수여해주시니 이 은총이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지 경의한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왜? 반응들이 우리 탈북 미녀들이 들어와서 오글거려가지고 속이 왜요? 연기 같아요? 완전 봐주지 못하겠어요. 어찌 저리 처참하게 놀아요. 연기 같아요? 만약에 북한에 있었다면 저 여자가 저렇게 말할 때 나도 막 울먹울먹 할 텐데 그치,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남한 사람 됐나 봐요. 너무 낯간지러워. 그래? 그런 일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북한에서 저희 학교 옆에 친구가 아빠 엄마는 이제 일하러 다 나가시고 친구가 이제 점심밥 먹으러 혼자 하는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화재 나는 상태에서 초상화를 이 품에 안고 요 손에다가는 청년 전의상이라고 저기 이렇게 쬐끄만 거 이제 청년들이 달고 다니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손에 쥐고 거기서 죽었어요, 친구는. 그래가지고 또 학교에서 막 TV에 나오고 이런 따라 배우기, 아름다운 마음 따라 배우기 해가지고 그런 걸 보다 보면 우리는 지금 묻지만 북한의 어린이들은 그렇죠. 따라해야 나는 초상을 된다. 지켜야겠다. 네.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겠다는 네. 생각이 들죠. 근데 난 궁금한 게 그 여자분이 굉장히 이렇게 막 감동을 받은 것처럼 말을 하는데 실제로 북한의 그 말투가 그러니까 진짜 감동받았을 때 진짜 저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감동 받은 거 아니에요? 네, 현숙 씨, 감동을 받았죠. 감동 받은 거죠? 감동받은 거예요. 북한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공화국 영웅이라는 게 정말 쟤는 그 자기한테 자기가 할 일을 당연히 했는데 이렇게 공화국 영웅이라는 큰 칭호를 받았으니까 어쩌면 로또 당첨된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감동받았을 때 우리는 막 이러는데 거기 힘이 많이 없어. 감사하고 이렇게 아니 북한에서는 저 여자 막 울잖아요. 울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 여자가 공화국 영웅이겠다 우는 거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장군님의 사랑이 뜨겁다는 거 이 멘트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장군님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니까 울면서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솔직히 북에 있을 때 어릴 때 울어본 사람이 있어. 당연히 솔직히 울어봤잖아요. 네. 감동받아서. 감동받았어. 어떻게 울었어요? 솔직히 얘기해, 현숙 씨. 경량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울거든요. 장모님께서 이제 이게 머리털이가 빠졌어요. 그래갖고 놀리지도 않으시는데 그걸 보고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옷 좀 좋겠니 이러면서 어떻게. 친구네 집에 이제 막 갔거든요. 근데 그 집에 쩌라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갖고 그건
오는 거예요. 그래, 뭐 어째 옵니까? 하니까, 하루 장군님 머리털이 다 빠졌다. 절대 권력자인 김정은이 어디를 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철저한 보안과 안전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을 텐데 이건 약간 조작이다라고 맞아. 의심가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 의심도 가능하죠. 뭔가 좀 짠 것 같아. 장성택이가 2013년 12월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2013년 5월에 있은 일이에요. 당시에 위기를 느낀 장성택이가 꾸민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움직이는 거는 전체가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허위사령부 중에서도 지도부, 지휘부, 그리고 장성택 정도가 되는 정말 최측근만 아는데 그런 김정은의 노선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실제로 만약 버스가 밀어갔으면 다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장성택 같은 그래서 그런 음모일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또 뭐가 있냐면 예전에 그 김설성이가 그랬었어요. 그 새빨간 묵 있잖아요. 탱이라는 외제차가 막 평양시를 질주하는 겁니다. 바로 1호도로죠. 1호도로에서 차선이 일단은 중앙에 노란 선을 펴가지고 그 1호라고 하는 김씨만 타고 다니는 전용도로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건 누구도 못 타. 근데 그걸 이렇게 가운데를 질주하는데 저거 누구 차냐니까 아는 분들은 알아요. 김설성이가 그렇게 타고 다녔고, 그러니까 김정일이나 김경희도 갔고, 아까 말한 이번에 사고가 난 현장에서 장성택이도 한번 사고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다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이 양반들이 그 허위성원들을 떼고 혼자서 드라이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북한이 로반도 좀 한심하고, 겨울 같은 건 빙판이 많이 쪄도 여기처럼 소금을 안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 이 사람들은 또 음주운전을 만약 했다고 해도 누가 단속할 사람이 없어.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 때문에 정말 그 돌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 혹시요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 그 목숨이 좀 위태로웠던 그 순간들 이런 것도 혹시 있었나요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 예전에 육군단 사건이라고 이제 북한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건데 육군단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포탄에 심지를 다 불만 붙이면 이제 평양으로 날아갈 수 있게 육군단에 있는 모든 포를 다 평양 김부자가 있는 쪽으로 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몇 시에 명령만 떨어지면 불을 붙여라 했는데 내부에 이제 변절자가 있어서 그거를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형되고 육군단이란 그 군단 자체를 김부자가 없애버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김정일 시대에도 약간 아찔했던 순간이 있는데 이제 어떤 남자가 이제 20톤 트럭, 대형 트럭으로 김정일이 탔던 차를 이제 들이받으려고 했는데 그 김정일이 평소에 자기를 암살하려는 집단이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항상 의심을 했었고 약간 두려우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랑 똑같은 차량 몇 대를 항상 대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 현지 지도를 하거나 이동을 하면 항상 대동을 했는데 마침 그날 이 사람이 트럭으로 받은 차가 김정일이 탄 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탄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만 죽고 김정일은 멀쩡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 제일 아찔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부자에게 일어나는 긴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이만갑 찰떡궁합이죠. 김영철 씨, 유현주 씨가요, 평양에서 일어난 대형 사건 사고 베스트 3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만갑 슈퍼파워 김영철 앵커입니다. 자정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간 긴급 속보입니다. 이만갑의 고운 여성 류현주 동무를 모시고 평양에 이런 일이 이만갑에서 단독 입수한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현주 동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체 평양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한 겁니까? 빨리 말해주시라요. 놀라지 마시라요. 이 사건은 아주 극비 사안입니다. 평양에 이런 일이 첫 번째, 김정은 암살 미소 사건. 진짜? 김정은이 평양 문수거리 일대를 시찰할 예정이었던 2012년 11월 한 남성이 문수거리 인근 향나무 아래 숨겨져 있던 장전된 기관총을 발견해 즉시 보위부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아니, 총이 발견된 거 위험한 일이지만 김정은을 노린 거라고 하기에는 영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사안인 김정은의 동선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 세계에서 총기가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는 평양에서 총이 발견됐다는 것. 수상하지 않습니까? 또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의 측근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유력한 용의자로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지목됐고 그 이후 장성택이 석청됐으니 앞뒤가 척척 맞아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현주 동무, 네? 이 반지 참 예쁘지 않습니까? 엄마, 세상에 저한테 고백하시는 거예요? 어머, 저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떡해. 결혼해서 애도 있는 아줌마가 무슨 상황극이십니까 이게? 야, 끝났습니다. 평양에 이런 일이 두 번째. 평양을 발칵 뒤집은 김정숙 반지 도난 사건. 2015년 5월 평양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김정은의 할머니 김정숙의 반지가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평양에서는 한밤중에 긴급 인민만 회의가 소집되고 주민들에게는 발견 즉시 신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본 적도 없는 반지를 찾아다니느라 생업도 접고 반지 찾기에 동원됐다는 소식입니다. 현주 동무,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평양 옥류관 냉면 먹고 고려 호텔에서 좀 쉬었다 오면은 왔다겠구만요. 용들 너무 그런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라요. 평양에 이런 일이 세 번째. 오려 호텔 화재 사건. 뿌리야. 2015년 6월 외국인들이 머무는 평양 고려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 경찰, 군인, 소방 당국자들이 호텔 주변으로 몰려들었지만 결국 화재를 진압한 건 오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사건이 우리 이만가 긴급 속보에 걸려들었다는 겁니까? 당연히 북한에서는 쉬쉬하며 숨기려 했지만 한 외국인이 화재난 사진을 포착했다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만갑 긴급 속보에 딱 걸렸지 말입니다. 아하, 북한에서 제일 잘났다는 평양도 바람 잘 날 없구만요. 모쪼록 우리 주민들이나 좀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자정을 향해 달려가는 이만가 긴급 속보. 다음 시간엔 더욱더 놀라운 특종으로 개성에 이런 일이, 정진에 이런 일이, 한국에 이런 일이, 이런 놀라운 특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최근에 뭐 김정은 암살 미수 사건, 고려 호텔 이 화재까지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걸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런 게 터지면 철저하게 이게 다 관제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호텔, 저도 이게 충격적인데, 이 고려 호텔 같은 거 이자쿠 22층부터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위가 스위트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예전에 뭐 최룡해나 장성택이만 올라다니던 곳인데, 국이 불이 났다는 거는 진짜 비상 상황이죠. 예전에 대동강 호텔이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화재 사건이 나서 완소된 적이 있었어요. 싹 다. 예. 80년대에 그 완소돼가지고 다시 졌거든요. 그러니까 호텔 화재 사건은 북한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수위를 높게 봅니다. 호텔에 드나든 사람들이 특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대형 사고가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 시대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원인들이 일단 뭐 김정은의 그 무차별적인 그런 숙청의 효과가 아니겠냐. 뭔가 언제가 자기가 또 얻어맞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거부 반응이 자꾸 일어난 걸로 저는 좀 생각이 드네요. 야, 이 반지 사건 같은 경우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반지를 잊어먹었다는 소리는 못 듣고요. 이제 김정숙 어머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던 권총을 잊어먹었다고 국가보위부랑 보위사령부에서 엄청 내려가고 집집마다 수색을 했어요. 총을 이제 그 관리원이 닫고서 제자리도 안 난 게 이제 거기 탈이 돼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어디다 놨다고 가니까 그 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 가족이 아버지 엄마들까지 다 어디 데리고 갔어요. 네, 엄청. 또 어떤 거 들어보셨어요? 외양산에 국제 친선 전람관이 있는데 그 세계 그 국가 수반들과 이름 있는 유명 인사들의 그 김일성과 김부자들한테 선물 준 거 있거든요. 불용관에 이렇게 중앙당에서 내려서 검열을 했어요. 검열을 했는데
선물들이 멍떡 분실된 거예요. 거의 진기한 상품들이 한 10%가 분실돼서 멍떡 모조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 수사가 붙어서 와, 그 한때 그 걸동장사꾼들도 막 두드려 얻어 맞았거든요. 누가 갖고 간 거야? 그거야, 그 위에서 다루는 사람들이 한 거지. 뭐 일반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거든요. 국가보위부에서 내려와서 우리 전국적으로 수사를 펼쳤는데, 이거는 한국으로 분명 흘러갔다. 적색 손으로 잡아가지고, 야, 숲에 진짜 뭐 말 난리가 났댔어요. 실제로 제가 어떤 골동품 모으는 분을 이렇게 보니까 북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네, 북한 거 도자기랑. 네, 맞죠. 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팔아먹는다고 하던데요? 땅속에 있는 거 없는 데가 파서 뭐 팔아먹는데 뭐 어째서? 이게 더덕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내가 그거 더블해가지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서 파는데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뭐 북한도 지금 보니까 알게 모르게 위급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네요. 예, 네. 긴급 상황 북한을 지은 듯 충격 사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도 더더욱 궁금한데요. 화면 보여주세요. 긴급 상황 북한을 혼란에 빠뜨린 열병식. 오늘 긴급 상황 많이 나오네. 네. 전부 다 이멀전시야. 예. 아니 뭐 열병식이야 뭐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닐 테고 이게 왜 긴급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인민군이다 하면 그 열병식에 참가하는 것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은. 뭐 김정은이가 직접 참여하고 하는 국가 최대 행사니까. 그런데 그때부터는 평양시 자체가 이런 행사 준비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지방 사람들이 평양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난리구나, 난리. 예, 평양 사람들이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완전히 밀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거 한번 하겠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행사에 어떤 해코지 하는 게 나타날까 봐. 그러니까 긴급 상황이네요. 긴급 상황이죠. 예. 또 한 거는 이제 주민들이 열배 행사를 지원한다 해가지고 각종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돈도 헌금해야 되고 뭐 이런 과자나 이제 물질적으로 뭐 돼지도 헌금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상당히 1년 동안 고생스럽죠. 이야. 열병식에 과연 어떤 긴급 상황이 있었을까요? 자, 이번에 10월 10일 북한에서 당창건 70주년을 맞이해서 열병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화면 보시죠. 앞으로! 항일 무장투쟁시 지휘관 종대와 항일의 오중업 7년대 종대가 유성영웅 김종숙 동지를 따라 항일 무장투쟁시기 생산유격대 종대 소년 근위대원들의 미더운 모습을 불러오는 열병성대가 씩씩하게 광장을 행진해 갑니다. 조국해방전쟁 시기 적들에게 끝없는 죽음과 공포를 안겨준 우리의 땅크들이 천지를 진감하는 도움소리 드높이 지금 광장 상공으로 우리 당마크를 형상한 비행기 편대가 날고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를 형상한 비행기 편대가 나타났습니다. 조선노동당 그 전도 양양항의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 동지의 상 우측에 그리운 위대하신 우리 여보이 고마운 우리 수종님들을 저 시우리 하늘이 들리도록 부르고 또 부릅니다. 와, 근데 그냥 솔직히 별로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다. 그냥 서커스 보는 그러니까 기분이에요. 미사일이나 이런 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위협적인데. 근데 뭐 저거 보면 항상 볼 때마다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그런데 뭐 이번 열병식이 이전의 열병식과 뭐 다른 점이나 아니면 주목할 만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열병식이라는 거는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자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당창건 70돌 열병식은 김정은이가 내가 북한의 유일한 통치자로서의 완전 군림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과 전 세계에 과시하는 그런 힘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과시하는 거. 그러니까 그 연설할 때도 대표적으로 딱 두 팔로 연탑을 짓고 25번 연설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북한에서 말하면
가장 권위적인 건방진 자세거든요. 네, 저거 자기보다 상급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보고서를 저렇게 읽으면은 혼나는 겁니다, 저게. 지금 사실은 옆에 저 노인들 그냥 쭉 세워놓고 표정 굳어 있는 거 봐. 꼼짝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꼼짝도 못하는 거. 저 무시무시한 이 권력을 쓰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자세로 지금 내 밑에는 나는 누구도 거칠 것이 없다. 모든 사람은 내 얘기를 두려워하고 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한다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저게. 대단한 거죠. 김수 지금. 선생님. 예. 근데 이번에 참 이례적인 게 놀랄만한 게 뭐냐면 열병식은 계속 해왔어요. 근데 직전에 9월 달에 중국에서 대거 열병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상당히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원래 이게 야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좀 보셨는데 칼 가지고 미녀들이 막 그러잖아요. 뭐 앞에서 춤추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대체 꼭 아리랑 공연이라든가 그런 데서 김정일식에 나타났던 애들이거든요, 얘네가. 미녀 열병 뭐 사열부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춤도 추고 속옷도 때리고 막 하던 애들인데 이런 애들 앞에다 내세운 것도 특징적이었고 두 번째 뭐냐면 가장 놀라운 게 에어쇼입니다, 에어쇼. 그러니까 이거 에어쇼 같은 것도 원래 원칙은 이 열병 행렬이 나가는 방향으로 비행기가 날아가야 돼요. 주석단하고 평행되게 비행기가 날아갔었거든요. 이번에는 마주 와요. 마주 오는데 이게 러시아 쪽 우뚜바라고, 북한에서 우뚜바라고 하는데 이 비행기가 이게 그 프로펠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초음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로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속도가 빠른 좋게 못해요. 저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게 김정은이가 있는 주석단을 마주 향해서 날아갔거든요. 9.11 테러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비행사 하나가 마음을 먹었다면 돌격해요. 가미카제처럼. 그러네. 네. 그래서 그 이래를 깬 것이 이번에 참 특징적이었다는 거죠. 저는 92년도에 열병식 참가해 봤고 사병 때 뭐 장교가 돼서 지켜봤는데 이렇게 초라한 열병식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봅니다. 저게 초라하다고요? 저 딴에는 최고라고 하는데 과거에 열병식 하면 중국만 해도 화국봉, 저자양 그리고 강택민 다 와서 구경도 했고요. 북한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리고 그 전에 가면 말리, 가봉, 아프가니스탄 별별 대통령들이 와서 옆에 나란히 서줘서 김일성, 김정일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나름대로. 이걸 평양시 주민들은 싹 다 보고 있었는데 뭐 중국에서 6이나 5이 된다는 사람 왔다는 걸 김정은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냥 환하게 웃고 막 자랑하고 이런 걸 보면서 평양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장군님 아직 중국으로부터도 인정 못 받는가 보다. 세상은커녕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봐서 이번에 저들 딴에는 많은 준비를 했고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뭐 외국 사람들이 와서 국가 수반들이 누구도 안 왔는데 저 혼자만의 잔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뭐 규모가 작아졌건 간에 우리가 봤을 때는 화려하잖아요. 이런 화려한 열병식들이 왜 주민들한테는 긴급 사항인가? 그러게요. 왜? 주민들이 우선 평양시에는 군대들이 이제 가서 열병식을 하는데 군부대에서 이제 식량을 다 짊어가요. 그러니까 구역이면 구역 인민반에서 어느 군부대를 식사 조직을 시켜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거기 국가에서 대주는 게 없으니까 주민들에서 돈을 걷어요. 쌀이면 쌀 돈을 걷어서리 어느 점심 식사를 한 끼를 시키거든요. 거기 이제 계속 훈련 정기간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이제 별을 보고 또 나가서 저녁에 별을 이것도 또 이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없는 속, 가난한 속에서 그 화려한 걸 꾸미자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군인들한테는 더욱 그 긴박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탱크들도 한 번 매식하면은 그냥 변들이 한번 빙 순찰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다 돌리는데 그 탱크 궤도가 그 도로 다 박살려서 그렇죠. 개고생이에요, 솔직히. 도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탱크 들어갈 때는 바퀴로 바꿔서 옮기거나 이런 아니면 실어서 난리 나거든요. 근데 저거 기름값이 구급차 기름도 없다는데 소방차랑 저기는 돌리고 있네요. 탱크는 뭐 저기 정 대장. 네네네. 뭐 환기를 위해서 저 걷는 거 할 수 있어요? 열병식. 믿고 나오노 이거.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네, 한번 리얼로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뭘 어떻게 보여? 걷는 거 한번 그냥 딱 나오셔서. 내 생일 45전을 맞아요. 열병 시작하라고. 앞으로 앞으로 들여 으로 야, 우리 대장이 제대로 해니까요. 했잖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야. 북한식 제식이네요. 제대로야. 오. 열병식을 하자면은 발을 펴고 발 높이는 땅으로부터 40cm, 40cm 들어가고 보폭은 80cm. 1분간에 120보를 나가야 됩니다. 왜? 1분간에 120보. 대박이다. 1초에 2걸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열병식은 180명 내지 200명이 한 대열 서열에서 서는데 이걸 숙련하자니까 반복하는 과정에 군인들이 필요로 하는 건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장이 거기서. 터진다고 보니까 내장. 이 출혈이 장단지가 너무나도 붓고 너무나도 그 아래백에서 변도 못 봐요. 야, 이 열병식이 긴급 상황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국군의 날 행사 옛날에 봤지만 갑자기 배 아픈 사람 있다고. 과민성 대장증 있고 갑자기 나와 오줌 마렵거나 막 왜냐면 광장에서 몇 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일 텐데 화장실이 잘 돼 있지도 않을 것 같고. 김종민 씨처럼 갑자기 나오면 그 자리에도 그냥 해결한다. 아,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열병식 할 때에는 원래 총 10,000명을 뽑는다 하면 거기에 한 300명 정도가 예비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꼭 같이 훈련하죠. 너희들은 예비대기 때문에 만약에 뭐 앓는 사람, 훈련하다가 상한 사람 있으면 빨리 투입을 한다. 투입하고. 해가지고 그걸 위기조가 있죠. 훈련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지는 열병식인데요. 이번 열병식에서는 북한 당국을 아주 아찔하게 만드는 긴급 상황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 퀴즈로 준비했는데요. 일단 열병식 화면 보시고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우스포 여러분들이 맞히시면 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전군 승리의 푸른 하늘, 사회주의의 푸른 하늘.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반항공군 로농소기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십니다. 영영한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우리 당의 수백만 당원들과 전체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다음없는 경호와 존중의 마음을 담아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존엄 높은 우리 당 잘 보겠습니다. 총 4군데입니다. 네. 방송 사고가 아니냐 싶죠. 지금 보면 어수선하기도 하고 말소리가 좀 들리기도 했습니다. 총 4군데입니다. 웅성웅성됨. 웅성웅성됨. 화면 끊김. 아, 하나를 모르겠다. 자, 정답. 김웅수 씨. 알겠어. 천이 영사방동을 했나요? 연설하는데 뒤로 지나갔죠. 아, 뒤로 지나갔어요? 김정은 연설하는데 뒤로 지나갔잖아. 그렇게 움직인 사람은 북한에 한 명밖에 없다. 여동생. 자, 김종민 씨. 맨 처음에 여자분이 지나갔어. 그렇지. 그러면 가면 안 돼. 네. 그리고 웅성웅성했어요. 맞아, 떠들었어. 촬영하는데 맞아. 그런 거 약간 음향사고 같고 김정은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김정은 연설하는데 쳐다봤어. 쳐다보면 안 돼. 쳐다봐서는 안 돼. 김영철 씨. 일단 아까 그 화면이 한번 끊겼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사실 저는 그게 큰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전 채널A 뉴스를 따로 봤거든요. 네. 그 지나간 여성이 김여정 씨라고 이제 빨간색으로 포착이 된 모습을 봤는데 저는 오히려 김정은이 그 레드카펫 걸어올 때 역광이었어요. 그래서 김정은 얼굴이 까맣게 보였어요. 정말 민감해. 귀여워. 조명 제일 민감해. 역시 여배우라 조명에 민감하구나. 맞아. 자, 과연 정답이 정답 뭘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전군 승리의 푸른 하늘, 사회주의의 푸른 하늘.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반항공군 로농소기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십니다. 영영한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우리 당의 수백만 당원들과 전체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다음없는 경모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존엄 높은 우리 당. 김여정이 가만히 안 있어. 좋겠다, 쟤는. 아니, 근데 자기 오빠 걱정돼서 이제 봐준다고 하는 거 아닌가, 뒤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연설할 때 이제 오래 서 있고 뚱뚱하고 땀이 나니까 손수건 가지러 갔던 거지, 주려고. 땀 닦으라고. 진짜라니까? 진짜라는 뭐예요? 아니시면 어떡하려고.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 생방송인데 잡음 오디오 사고가 2번 있었고요. 그리고 화면이 흔들리면서 깨졌어요. 그리고 김여정이 출연했는데 뭐 김여정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3가지는 방송사고잖아요. 그럼 북한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보면은 외신을 상당히 불렀어요. AP를 비롯해서 그 일본 외신들도 많이 불러서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북한이 대체 녹화 방송 위주거든요. 녹화를 해가지고 이런 미스들은 다 없애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그 외신들한테도 자기네 조선중앙 TV에서 앵글 잡은 걸 갖다가 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이런 방송 실수가 많이 나왔는데 가장 심각한 거는 이게 노이즈가 나온 것도 나온 건데 김정은이가 사유를 받을 때 화면이 깨진 거. 이건 북한에서 보면은 김정일 지도자의 사진이나 그런 걸 찍는 거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아마도 예. 어디 갔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어디 농촌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방송 관계자들? 예, 그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야, 이건 심각한 사고네. 심각하죠. 이렇게 할 거면 열병식을 생방을 하지만 그냥 녹화 중계를 하죠. 북한에서 사실 생방송을 못하는 이유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사고들 때문에 그럽니다. 특히 이런 행사 위주에. 북한에서 알려진 생방송은 사실 1월 1일 날 아침에 김일성이가 과거에 전 국민에게 자기 인사하는 거. 맞아. 그다음에 스포츠 그리고 그것도 다는 아니고 이런 열병식 같은 걸 하는데 숙달이 안 됐으면 저런 사고 당연하죠. 아까 화면 흔들린 것도 사실은 예.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게 세밀히 잡다면 뭐 계속 큰일 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숙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까. 하지만 화면을 깨는데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오디오 막 그 오픈시킨 사람 잘못된 시간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김여정이가 전체를 관장했다고 하니 김여정이가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실제로 큰 처벌도 가능하고. 근데 윗사람들이 다시 보기를 안 했다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도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저는 생방을 잘 안 해봤다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다시 방송 시작하는데 단풍이 올라오고 있대. 내장산에서부터 단풍이 오면서 설악산이 드디어 이제 뜬다고 해서 아침 방송인데 이렇게 여기다 귀에다 뭘 꽂아주는 거예요. PDQ. 네, 근데 이제 개그맨들 이런 거 잘 안 해봤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화면 들고 있는데 자, 됐지? 자, 내장산 됐고 이제 설악산 넘어갑니다. 남이석 준비! 군대 제대하고 이제 뭐 근데 자, 헬기! 풀! 남이석! 예? 그 멘트를 해야 돼. 예? 따라했잖아. 긴급 상황 북한을 뒤흔든 충격 사건. 이번에는 삼시세끼 해결하기도 힘든 북한 주민들에게 닥친 긴급 상황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긴급 상황. 북한 주민들을 놀린 대형 참사. 함경북도 나선시 대홍수. 2015년 8월 22일 함경북도 나선시를 강타한 태풍 고니. 태풍 고니는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를 퍼부으며 나선시를 온통 물바다로 만들었다. 갑작스런 자연재해로 다리가 붕괴되고 주민들이 사는 거주지역은 절반 이상이 파괴됐는데 북한 당국은 이번 대형 참사로 40여 명의 사망자와 11,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발표. 하지만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이 당초 발표한 사망자보다 10배나 많은 4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혀졌는데 긴급 상황. 대형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함경북도 나선시 주민들. 엎친 데 덮친 격 북한 주민들을 울리는 대형 참사. 아니 나선시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좋은 동네였는데 네. 거기마저도 홍수로 그렇게 많은 피해가 있고 또 발표한 것보다 10배나 많은 사망자가 있었다니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 이명선 대표님, 네. 이번 홍수는 어떻게 된 건가요? 방창건 70돛을 앞두고
그 대참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진 선봉이라 하면은 이제 중국 쪽에 상당히 개방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비교적 그 문물이 들어와 있는 살기 좋은 곳이다 하고 소문 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덮쳐가지고 북한 당국에서는 뭐 한 30명이라고 발표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지금 한 400명이 넘게 물에 또 내려갔고 사망을 당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김정은이가 한 달 만에 원상복구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또 날아간 그 지역은 복구할 수가 없으니까 전혀 새로운 그 지역에다가 문화주택을 다 지은 거죠. 인민군을 그냥 한 1만 명을 동원한 거예요, 거기다가. 해가지고 원상복구 해가지고 지금 집들이까지 했는데 참 답답한 거죠. 이게 라진하고 선봉을 합해서 라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선봉 씨가 피해가 또 크다고 해요. 이게 선봉 씨가 예전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가 약간 바다 선봉항이 있고요. 이 바다보다도 지면이 좀 낮은 지역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홍수가 컸고 그보다 또 심각한 건 산사태죠. 산사태 때문에 선봉 씨는 뭐 거의 뭐 다 그냥 그 토사에 다 밀려나서 그다 집이 있고 붕괴되고 했는데 그 라진 선봉 복구 때문에 구군단이 그쪽으로 다 투입이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군대들 동원하고 사민들 다 동원시켜서 일단은 저 김정은이가 한번 거기 갔다 와서 10월 10일 전까지 1동 2세대짜리 단층 주택을 만들라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뭐 듣기로는 한 1500세대 정도를 만들어서 이재민들 거기다 집어넣게 그걸 10월 10일 전에 끝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광진 선생님, 군대도 많이 동원되겠는데 여기저기 보니까. 우선 군대는 선차적입니다. 수해복구 때 동원되는 건 선차적인데 왜 선차적이냐면 기동성이 우선 좋고 명령주의 체계로 그 움직이니까 우선 유리한 점이 재빨리 수해복구 기간에 침수될 수 있는 건 군인들밖에 없어요. 네. 그 사회 사람들을 이변하자니까 쌀이 없지. 그러니까 먹기 힘드니까 우선 군대를 우선적으로 동원됩니다. 근데 그 북한이 이번에 수해 피해 사망자 수를 아까 보니까 뭐 대폭 줄여서 이렇게 공개하고 알렸잖아요. 이게 사실대로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역대적으로 북한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더 부풀려서 예전에 그 방송에서도 우리 이만갑에서 했었잖아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2010년 7월 1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미국 AP통신에 보낸 사진입니다. 뒤에 이렇게 사진 조사까지 해가면서 그 국제사회에다가 손을 내밀어서 원조를 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거는 뭐 창피하다고 그런 거 이전은 얘네가 창피할 때를 창피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세계 뭐 시선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작년에 또 평양 아파트가 붕괴가 됐었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 라선 아파트가 또 붕괴가 되니까 오히려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그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줄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세계사회의 시선보다는 아직까지는 북한 내부의 시선을 좀 더 두려워하니까 줄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인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만약에 그 자연재해를 닥쳐서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에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수 위한 대책을 세우라 하면은 그냥 방치만 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강물이 뭐 어느 정도 못 들어오게 뚜겨 남았고 농장들에서 뭐 옥수수 넘어지니까 그거 뭐 묶어놓고 뭐 이런 거밖에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홍수 나도 대책할 게 없어요. 뭐 전화 어디다 119다 무슨 나와요? 무슨 예보 시스템이라는 게 예보 시스템이 종댕댕 때리고 뭐 인반장 돌아다니고. 와. 전화도 없고 사이렌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불나고 뭐 홍수가 나면 뛰어가요. 반장네 집에, 이민반장네 집에 뛰어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또 이민반장이 알리면 동네 사람들하고 이민반장이 함께 물을 갖고 나와서 뭐 화재를 진압한다거나 119나 뭔가 그거를 정확하게 해결해줄 그런 단체가 없다 보니까 소방차도 없어요? 그럼 소방차도?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기 혹시 그러면 여기 이만갑 식구들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고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 신고는 112, 화재 신고 119, 북한의 화재 신고 응급 상황 때 전화번호는? 그런 거 있어요? 없지. 없다. 소방서 먹고. 911. 예? 911. 전화기가 없는데. 111. 111. 자, 북한의 응급상황시 번호는 유랑익 씨. 네? 번호가?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 진짜 없어요. 몰라요.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게 아니라 고려호텔 불났을 때 소방차가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소방차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번호가 없어요? 북한 체제의 모순인데 지방은 이게 다 없다 그래. 기억도 못합니다.
대부분 탈북자인데 평양은 있어요. 몇 번이요? 2번이요. 우와, 진짜. 1번. 그래서 평양 말씀하신 것처럼 평양에서 화재난다. 평양엔 구역마다 막루가 있어가지고 감시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기 난다. 그러면 나가곤 하는데 그래도 문제점이 되는 게 일단 소방차에 비상용 휘발유조차 빼서 팔아버리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소방차가 가기가 어렵고요. 밀고 가야 되겠네. 급수 시설이 물을 이제 담아야 되는데 이게 아주 열악합니다. 대동강에 나가서 이제 소방차들이 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거기까지 불 났을 때 가서 된다는 것도 좀 웃기는 거고 형식적으로는 있는데 북한 전화번호 책을 보면 딱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야 이래놓으니 북한에서 오신 분들 보면 이만갑 보고 나서 아이 저 안 저렇다고 자기가 사는 곳만 알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북한에는 응급전화가 없다고 그러는데 평양 분들은 웃고 있는 거야. 저희 뒷동네에서 화재가 났을 때 제가 소방차를 한번 봤었어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 바갯줄로 물 퍼가지고 불을 끄고 있었어요. 근데 소방차가 왔는데 사람들이 바갯줄을 들고 어디를 뛰어가내서 봤더니 소방차에 물을 퍼였더라고요. 아, 대박이다, 너무 대박. 부끄러운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차라리 바갯줄로 가져다 불 끄는 게 낫지. 저 북한에서 소화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소화기? 네. 야 북한에 소화기가 없겠냐고. 말도 안 돼. 그러면 한국에 와서 소화기 보고 뭔 줄 알았어요? 아니 하나원에서 나와가지고 새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진짜 텅텅 비어있는데 신발장 열어보니까 빨간 가스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야 여기 무슨 가스통들이 났나 내다 버려라 이래가지고 버렸어요 그거를. 소화기 대신 모래주머니 있어요 북한에.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소방 개념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 남한에 와가지고 불 나는 거 보고 무슨 화력이 저렇게 세냐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여기 남한에는 모든 집들에 화재 뭐 이런 이제 시설, 전기 시설도 많이 돼 있고 그러니까 차지할 수 있는 텔게 많다는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나 북한의 주택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시멘트 공구루에 벽지만 하고 모래로도 상당히 꿀 수 있는 조건이 많아요. 살림도 많지 않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소방에 대처하는 북한의 방법은 남한하고는 상당히 원시적이고 발전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 북한에서는 뭐 소방차, 소방관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와서 소방관의 모습을 보고 어떠셨는지. 소방차 처음 해보고. 소방차 처음 해봤을 때 저는 물 탱크인 줄 알았어요. 물 싣고 다니는 그런 탱크 있잖아요. 그래가면서 이렇게 물 뭐 다른 데 공급한다던가 이런 거. 저는요, 북한에서 이제 그런 큰 톤 적지함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돈도 제일 많고 제일 잘 살아요. 그래서 그거 운전한 사람한테 시집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서 중대장 출신 정민우 씨와 우리 귀여운 한송이 씨가 함께하는 실생활에 유용한 북한식 응급 상황 대처법입니다. 함께 보시죠. 위기 탈출 등 이만갑으로 돌아온 양강대 남매 멋쟁이 민우. 인민여동생 귀여운 막내 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북한에서 쓰는 우뚝 응급처치법을 준비했는데요. 야,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셔. 네. 야, 이 난리 났네. 이 기습도 못다 장난치다 팔다 치고 이거 억지로 나오노 이거 쩌노 이거. 아이고 약도 없고 집에 갈 수도 없는데.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북한 응급처치 첫 번째, 북한 주민들이 상처가 생겨서 피를 지혈할 때 쓰는 으뜸 응급처치약, 과연 뭘까요? 오징어뼈야?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으로 어떻게 상처 지혈을 하냐고요? 야, 모르시는 말씀. 방법도 참 허래요. 먼저 염색을 안 한 검은 머리카락을 불에 태우고 그대를 상처에 덮어주면 끝! 머리카락의 단백질 성분이 불에 타면은 지혈성을 갖게 돼요. 응급처치에는 그야말로 으뜸이래요. 아이고 아버지도 아는 뱀 잡으러 갔다 뱀한테 내가 물렸네. 아이고 뱀 물 때문에. 아이고 잘라야 돼. 아이고 사람 살리라. 아이고 손이라도 보내줘라. 야 누구라고? 아이고, 엄마 난 민호 오빠 뱀한테 물렸어.
빨리 말하지 마. 빨리 편지 좀 해라. 끈이 없어요. 끈으로 끈이 뱀이 있다니까. 속에 안 아이고. 나가게 꽁알이 꽉 매나요. 아이고 다리. 아이고 내 다리. 아이고. 아유, 북한 주민들이 뱀에 물렸을 때 쓰는 응급처치약 과연 뭘까요? 바로 호박줄거리입니다. 한국에서 반찬으로 먹는 이 호박줄거리가 어떻게 도움이 되냐고요? 먼저 뱀이 독이 퍼지지 않게 물린 자리의 윗부분을 끈으로 꽉 묶어줍니다. 그 다음 호박줄거리를 베어 거기에서 나오는 진을 물린 자리에 발라주면 끝! 호박줄거리에는 해독 성분이 뱀독에 퍼지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응급처치에는 그야말로 으뜸이래요. 독이 나 무슨 놈이 말을 하시는구나. 아유야. 지금까지 난갑의 양강 누나매 오빠 민우. 인민여정생망의 성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응급처치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 김정희 씨. 예. 별게 다 나오는데요? 저는 그거 놀랐어요. 그 지혈하는데 머리카락 태워서 하는 거. 만약에 그 머리카락을 태워서 이게 녹으면 늘어붙지 않을까요, 상처에? 제가 얼마 전에 해봤거든요. 손이 이렇게 칼에 베어가지고. 근데 정말 머리카락을 딱 붙여서 하니까 그 순간 바로 지혈이 됐고요. 일주일 정도 가니까 바로 살이 붙더라고요. 야, 원래 상처라고. 원래 일주일 되면 네, 긴급 상황 북한을 지은 충격 사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음은요. 북한 주민들이 육체적,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말 최고조에 이르는 긴급 상황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김부자가 떴다. 북한 주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현지 지도. 뭐야? 긴급 상황. 지금부터 이만갑지 주민들은 남이석 동지가 전지지도 노동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전투 태세에 돌입한다. 이 이만갑지 전군 전민들은 남이석 동지가 노하지 않도록 온 마음과 성을 다해 시각고기를 깊게 떨쳐 나아가자. 먼저 1구역은 남이석 동지 차가 이만갑지 오는 길에 단 한 번의 엉덩이 들썩임이 없도록 하자. 남이석 동지 행하는 길에 배가 되는 도로의 돌멩이들을 모두 욕 말고 모두 내 남이석 동지를 환하게 웃게 하자. 다음 2구역은 기쁜 발걸음으로 이만갑지를 찾아주실 남이석 동지를 위해 각종 기업소와 광산에 있는 남이석 동지의 동상과 영생탑을 찾도록 하자. 한 한마디도 자리 잡지 못하게 동상과 영생탑을 알련알련 깨끗이 닦아 위대한 지도자 남이석 동지의 업적을 빛내게 하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교육청에서 누구 온다고 하면 막 대청소하고 장학사 선생님. 예, 막 맞아.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 같기도 한데. 맞아. 예, 되게 싫었잖아요, 우리. 한 2, 3주 전부터 청소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발표할 사람 다 정해놓고. 장학사 선생님이 결벽증인 줄 알았어요. 왜 현지지도가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 현지지도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기획적으로 행사 일정을 잡고 쭉 이렇게 그 준비하는 1호 행사가 있고 갑자기 김정일이가 이 서류를 보다가 내가 직접 나가보겠어 해가지고 갑자기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에는 이번 달에 온다 하는 것만 알고 한 달 남아 청소하고 뭐 각종 뭐 미화 사업하고 하는데 어느 날 몇 시에 온다는 건 모르거든요, 누구도. 그러니까 뭐 1호 행사 이 가장 큰 기술이 뭔가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오는 지역을 일반 지역하고 완전히 봉쇄하는 기술입니다, 그게. 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고 뭐 왔다 갔다 하거나 연결되거나 하면은 무슨 사고가 테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오는 그 지역, 어느 공장이다 하면은 그 지역에는 뭐 뱀이 한 마리 올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시장에 가잖아요.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 가서 시장에서 뭐 튀김도 먹고 뭐 물건도 사고 이런 일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일회 행사에 참가하려면 꽃다발 도는 사람들도 일체가 신체 검사를 다 하고 출신 성분, 신원 조사를 하는 겁니다. 왜 지방이 많으면 안 되는 건가요? 현지지도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 정책을 국가국의 정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한 사람을 죽여서 만 사람을 각성시키잖아요. 공개 처형 같은 거 뭐 공개 재판하잖아요. 그와 정반대되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표과 우상화해서 김 씨를
신으로 만들었는데 실제 그 신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주민들 속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트릭 정치인 거죠. 자, 와서 그를 만나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죠. 로또 한 방처럼 뭔가 혜택이 차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김 부자가 왔다 하면 사람들이 달려가죠. 신이 왔다 하니까 그 효과로 해서 달려가서 만약 신과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뭐 차도 차려지고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군중심리도 적용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밖에 EXID가 왔다면 저 녹화 안 하고 가요, 거기. 그러니까 그런 효과나 똑같이 비슷한 거라는 거죠. 지금 왔대요. 가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가 딱 철길 뒤에도 있고 또 도로도 옆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겨울에 왔어요. 눈이 펑펑 올 때 왔는데 한 달 전에 예고하잖아요. 온다 하면. 그러면 가가지고 철길에 뭐 레루루 깨끗이 하고 뭐 다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장군님 도로에 비단을 깔아드리자 뭐 이런 구호 부르면서 가서 또 이제 돌멩이 다 하고 그다음 하는구나. 네. 그 1년 묵은 창문을 안 닦던 거 그 한겨울에 손 허허 불면서 아주 알른알른하게 또 닦아야 돼요. 그런데 수업하고 있는데 장군님 지나갔다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철로로. 근데 선생님이 창문에 서서 엄마나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나가더니 장군님 맞네! 창문에 매달려서 그러는 거예요. 강림하신 거니까. 네. 근데 너무 힘들어요. 먹지도 못해서 배고파 죽겠는데. 도약돌까지 닦는 거야. 그 기차 레일 옆에 있는. 진짜 진짜 너무한다. 북한에 이제 그 장군님께서 오신다고 이제 그 양강도 농림대학이랑 이제 그 김정숙 사범대학에 이제 들리셨는데 장군님 마음은 그 누구도 모른대요. 한번 크게 망신당한 그 학교랑 있어갖고 사전에 이제 도로랑 이제 진짜 이쁘게 다 꾸며놔야 돼요. 저희는 이제 그때 중학교 이제 3학년 때인데 이제 그 김정일이가 왔는데 우리 그러면 그냥 한번 길로 가보자 이래가갖고 그냥 도로를 지나는데 해산 청년 학생들이 이제 그 짧은 치마에다가 막 그렇게 이상한 뭐 이렇게 좀 머리를 하고 다니니까 야 이거 봐라 이게 해산시랑 이제 신우조 청년들이 없으면 통일이 금방 되겠네 자네 하고 다니는 걸 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맷던 머리를 귀 밑에까지 바싹 제수들처럼 다 잘랐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문서권이 교복 입으라고 아니 그럼 학교도 들이 안 넣고 아빠 엄마를 불러고 엄청 그랬댔어요 북한에서. 국가의 권력자가 애들 머리나 할 일이 없나 봐요. 선도부도 아니고. 장군님이 오시면은 제일 안타까운 거는 북한에는 기차 선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장사를 어디 갔다가 오는데 거의 벌어가지고 오는 길에 대피역이라는 게 복선이 유일하게 있는 그 역전들에다가 일반 차량을 다 들이미는 거예요. 대기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게 행사가 어떤 때는 하루 이틀이 안 끝나고 일주일씩 갈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겨우 그 돈을 힘들게 벌었던 거를 일주일 동안 거기서 다 써버리고 개처리 되는 기차역에서 거예요. 일주일이 있을 수 있다고? 기차역에서. 말도 안 돼. 이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건 거짓말이다. 아니,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 뭐 상처 났다 해서 그걸 전보를 그 뽀를 받고 가는 분들은 제사가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제사가 끝나니까. 아니, 장군님 기차 지나간다고 며칠을 쓸 수가 있다고요? 며칠을 그냥 왜? 대피역에다가 넣고. 아니지. 다음날 가는 거면 지금은 가도 되잖아요. 솔직히 그때 장군님 오신 날에 사람이 죽어도요 장례식 치를 수 없어요. 간담회 해야 돼요. 그게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직접 그렇게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간부들이 좀 과인 충성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진짜의 모습을 못 보는 거잖아요. 못 보는데 이 자체는 그것도 똑같습니다. 주민들에게 결국은 과인 충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키는 거지. 그네들이 직접 있게 하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곤욕스러운 그 가로등 관리공을 할 때인데 갑자기 새벽 4시에 모이라는 거예요. 직장에. 그래서 그다음에 새벽에 나갔는데 새벽 4시쯤인가 오늘은 일찍 끄고 그다음에 나간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장군님께서 오신다고 가서 빨리 도로를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된다. 근데 정말 뭐하고 자빠지고 계시죠. 이 걸레를 가져와서 쓸고 닦고 한 다음에 아스팔트 도로를 닦아요. 네. 진짜 우리 비상걸 알아들여야 돼요. 직장 종업원들이 걸레로 아스팔트를 닦아? 그래서 북한에 예술 영화를 이 세상 끝까지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 장군님 지나가는 도로를 늙은 할머니가 정거서 이건 또 뭐 그 쓰고 닦는 거예요. 그 할머니도 과정에
그 할머니를 직접 사무실에서 만나고 기념사진 촬영하고 그 가족이 대대로 자식, 손자, 며느리 다 그 도로 관리대를 조직한 거예요. 장군님 가는 길을 네네. 그 TV에서 그 집에 이제 그 가족이 이제 그 도로 닦기 공이라고 그 집은 이제 직장도 안 나가고 딱 도로만 관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가족이 이제 그 장군님이랑 사진 찍었는데 이제 그게 대한 노래가 또 계속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노래도 나왔어? 예, 그랬어요. 저는 하나 못 잊는 게 있습니다. 김정일 사망 시 그 평양에 막 눈 내리고 막 그러면서 그 대로에 그 공부차가 나가는데 그 누가 점퍼를 하나를 누가 던졌어요. 장군님 가는 길에 누가 한 명이 던지니까 장관이에요. 그 장면이 있어요. 진짜요? 코트가 수없이 막 덮이는 거여서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여기 이만큼에 나왔었어. 어떤 얘기가 옆에 던지는데 미치겠더래. 너무 추운데 안 던지면 충성심에 의심을 받을까봐 던지는데 내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로 막 훔쳐가고 주워가고 또 끝나고 나면 엉망이었다고 또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기간에 어느 만큼 충성심이 있어서리 이렇게 장군님이 그 명령을 간철하는가에 따라서리 그 사람이 충성심이 열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우리 북한에 그때 해산에 그 김정일이 현지지도 했을 때 와서 이랬거든요. 울타리를 몽땅 없애라 해서 나무 울타리 된 거 없앴어요. 울타리 딱 없애니까 그 고려식으로 그 울타리에다가 그 이응을 씌워라 해서 그것도 이응을 씌웠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에는 굴뚝이 없는데 왜 우리 쪽에는 굴뚝이 있냐? 그래서 항토색, 흰색을 햇가루 칠했더니 거기다 항토색을 칠했다가 또 다시 그 이형만큼, 지붕이 이형만큼 굴뚝을 멍땅 잘랐어요. 굴뚝이 보이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봄날이나 가을에 이렇게 바람가리를 하면서리 사람들이 뿔이 들지 않아서. 이야, 난리도 아닌 거예요. 김정일이 올 때는 눈이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다 서먹히 쌓여갖고 잘 안 보이잖아요. 하나 뭔가 있네. 눈을 좋아하나 했는데. 되게 좋아요. 그 눈이 오면 도로로도 안 가잖아요. 그렇게 이쁘게 야, 그 꾸며놨는데 방법이네. 도로를 안 가고 저길로 지나가요. 겨울에 움직이시라 그래요, 그럼 겨울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장군님께 바치는 충성심은 그런 거예요. 왜? 아니 그 조약들에 묻은 코 묻은 가래치 묻은 거 어떻게 치워야 되냐? 왜 조약들을 닦아야 되냐? 그러잖아요. 장군님께 바치는 충성심은 치엽지 맑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꽃같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바닥을 물걸레로 닦는 것이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도로를 닦는다는 거. 아니, 응수 형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닦는다고 닦여지나 그게? 그렇잖아. 아스팔트 시커먼 데게 걸레질한다고 그게 닦여지냐고. 유현석 씨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정일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는데요. 뭐 도로 정도는 그렇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함흥에 이런 일이 있답니다. 그 현지지도를 다녀간 집에 이 표시를 해놓은대요. 네, 맞아요. 저렇게? 네. 근데 저렇게 왔다가 붙여놔도 돼요? 아니, 저렇게 보여요. 김영삼 동지께서 다녀가신 건물, 김정일 동지께서 다녀가신 건물, 6차, 4차, 김정은 대장 동지께서 다녀가신 곳입니다. 어느 건물이길래 저기 다 다녀갔지? 아니요, 함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천구역이랑 그 해상구역 쪽으로 역전 앞 부분에 이제 그 아파트가 있는데 주로 1층이에요, 대부분이 저렇게 다녀가신 것들은. 근데 이제 그 아파트 문 여는 이제 출입문 위에 간판이 저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현지지도 하신 곳. 그러면 식당에서 밥 먹으면 밥 먹은 곳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게장을 먹었어. 먹다가 뱉었어, 껍데기를. 이거 어떤 그 종업원 중에 한 명은 쓸어 담아서 다시 깎아요. 그지? 네. 이거 일리 있는 얘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생선을 먹다가 뼈. 뼈를 내놨어.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나 저거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지다 담배 피우자. 담배 피우자, 담배. 김정일 제일 궁금해 군인들이 길루찬하고 담배 피우는구나 하고 그 꽁초를 주워서 꼭 가. 진짜 그 꽁초를 그 스탄 사람들이 쫙 간대요. 그게 진짜로. 아니 장군님 코단으로 가져가요. 담배 장군님이 피던 꽁초를 버리면 다들 시선이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냥 장군님이 하시고 이야기하신 거는 명언이에요. 그래서 그 담배 꽁초 알겠습니다. 딱 가져다 가면 없단대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사실은 그 신이네, 사원인가요? 그래서 그 의원 한 명이 이제 교황이나 오바마가 쓴 뭐 이런 거를 가져가는 의원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기념으로 내가 이걸 언젠가는 팔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가져가는 건데
이거는 뭐 신이네요, 신이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분위기는 신입니다. 신인데, 뭐,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뭐, 어디 봐. 방송에 나온 집, 맛집 분위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많이 걸어놓잖아. 임강진 씨부터 여쭤볼게요. 네. 이거 만약에 군대 현지도 떴다가는 이거 뭐 아주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지제도를 한다 하면은 일체 이거는 국비의 국비입니다. 당일 전날 되게 되면 안개라는 인명대 그 윤락씨는 안개하고 주의가는 데만 옵니다. 하면은 아하 이거 1호 행사가 진행되는구나. 이걸 알고 있죠. 그러나 이걸 내색은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일체 특별경비주관으로 갑니다. 그가 한 등급 높은 그 군관들로 지휘관을 세우고 보초병도 한 등급 높은 병사들로 보초병을 세우고 주의관들은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자리를 떠서 집에 가서 집 마누라한테 비밀이 유설될까봐 그때부터 일체 모독이 따라됩니다. 아이고. 민우동무도 부대에서 혹시 뭐 이런 현지 시찰 온다는 것 때문에 뭐 힘든 적 있어요? 있죠, 나도 뭐 재수없이 우리 무대는 뭐 하던데 딱 옆에 대대 왔거든요. 근데 그 옆대 되면은 이대 되는 편한 거 아니야? 하대대. 근데 옆대대 오니까 우리는 가지를 못하는데 다 거기 친구들 다 가까이서 안답니까? 근데 도로 막 홍수 나서 막 그 아스팔트 아니고 흙도로 오니까 막 패했어요. 근데 마대로 흙을 매서 3시간 동안 해라 해갖고 뭐 흙을 매서 직경 2mm 이상 지난 도로는 안 돼요. 꼭대기. 맞아. 예. 싹 밑자루를 쓸고 싹 다 하고 그리고 또 제일 그런 게 뭐냐면은 군인들 신세금도 쫙 했어요. 무기당 그리고 부대 질관은 인원관리 첫째거든요. 인원 실사해야 되는데 쫙 신세금 짰는데 간염 비례 이거 있으면 안 된다고. 맞아요. 같은 내 우리 군대대 딱 잡아서 창고에 그대는 거예요. 네. 무기권 게 부대 창고에다 딱 그대 있고 근데 간에는 막 통곡 침 우는 거예요. 막 그 진짜 장군님 보고. 로또 맞는 건데. 그리고 다른 부대 군인들 우리 부대 군인을 데리다가 대신에 인원을 채워놓고 그림 보기 좋은 사람. 네, 그림 보기 좋은 사람 채워놓고 그리고 그 식당도 돌아보니까 식당에 그 수수변에 염소 막 빌리다 오고 막 그 고기랑 먹는 거 보여주려고 그 식당에서 또 다 빌리다가 준비하고 쇼를 하는구나, 쇼를. 창문이 120 이렇게 규정 창문이거든. 규정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마늘구멍에서 소바람 들어온다는데 구멍이 너무 크다. 그래서 좀 줄이라 해서 100% 전 무대가 줄였어요, 창문을. 규정이 틀어졌다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같으면 누가 온다 그러면 우리 좀 뭔가 뭐 이렇게 좀 뭘 고쳐줬으면 좋겠는 거 괜히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게 민원. 예, 민원을 살짝 이렇게 막 흘리려고 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더 막 좋은 것만 막 보여주려고 하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현지 지도 그 왔을 때, 그 김 부자가 왔을 때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신지? 혹시 나 이제 여러 번 이제 참가해봤죠. 이제 저희 때 이제 김정일이 자주 왔는데 뭐 공항에 나온다, 비행장 건설장에 난다 하면은 특별 경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경비서장이니까 제일 중심으로 들어가거든요. 가면은 이제 직접 악수하는 정도는 못 가고 이제 한 100m나 50m 정도에서 가만히 지켜보죠. 그러면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머리를 쫙 이렇게 하고 부대장 이런 사람들 악수하는데 가장 특이한 거는 김일성 때는 항상 군인들 오늘 뭘 먹였나 뭐 요새 공급 제대로 되나 이거 묻는데 김정일 때부터는 전혀 그걸 안 묻는다는 거예요. 만나고 좀 상당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군대 있을 때 이제 대통령이 이제 훈련 때 이렇게 오면 그 부대에 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갑자기 어딜 들어가 불신 사병 식당을 가거나 내무관을 갑자기 들어올 일이 있으니까는 다 닦는 거야. 그렇죠. 여기까지 오겠어 설마 4층까지 걸어오기도 힘들 텐데. 근데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죠. 하물며 북한은 어떨까 싶어요. 진짜 뭐 이 인민군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무튼간에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긴급 상황 북한을 뒤흔드는 충격 사건. 예, 다음은요. 항상 당하기만 하던 주민들이 일으킨 긴급 상황이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긴급 상황 북한. 생계 위에 집단 저항에 나선 북한 주민들. 2015년 6월 북한의 무산 장마당에서 북한 주민들과 보안원들 사이에 집단 난투극이 발생했다. 북한 장마당엔 외국 물건을 몰래 들여와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 하지만 자본주의를 척결하던 김정은 정권의 지시가 강력해지고 있는 최근 보안원들은 발견된 수입 물품을 즉각 압수하며 북한 주민의 애를 태웠는데 참다 못한 주민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보안원의 단속에 거세게 대항했고 결국
이들 사이에 집단 난투극이 발생했다. 싸움이 커지자 제압에 나선 국가안전보위부. 이후 무산시장은 폐쇄되어 주민들의 생계는 더욱 어려워지는데 긴급 상황 북한. 생계를 위해 집단 저항에 나선 북한 주민들.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집단 저항이 일어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와. 네,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주민들과 그리고 보아원과 얼마나 큰 싸움이 일어났으면 시장을 폐쇄까지 했어요. 굉장히 큰 사건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게 원래 보면은 예전에 이게 북한이라는 사회가 철저하게 국가에서 공급을 해주고 그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생태였는데 이게 바뀐 것이 결국 뭐 90년도 말부터죠. 그래서 생계형으로 바뀌어서 장마당이라는 그런 북한식 시장 경제, 뭐 언더그라운드, 뭐 컴파니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결국 거기에는 국가의 돈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일절 다 주민들이 자기가 자생적으로 장사 활동을 해서 먹고 살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뭐 팔지 마라, 뭐 팔지 마라, 뭐 팔지 마라 이렇게 통제는 하지만은 통제하는 사람도 배가 고프면은 당연히 장사꾼과 유착관계가 생기고 상부상절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2000년 초부터도 시장에서 뭐라 해서 좀 보안원들이 와서 단속을 하면 야 우리가 국가에서 안 대주니까 우리가 자체로 벌어서 먹고 장군님을 높이 받들겠다고 하는데 네가 뭐 돼서 이게 못하게 하냐 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비롯하고 그다음에 또 심한 건 뭐냐면 이게 좀 어르신들 또 장사를 하세요. 솔직히 북한이 좀 비참한 게 대학에서 교수하시다가 우사하시다가 연료보장 받고 나가면 할 일이 없으니까 시장에 앉아서 책을 고서적을 팔거나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구두 수리를 하고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참 보면 또 그런 거 하지 마라 옆에서 술 먹지 마라 이렇게 단속을 하면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가관이죠. 우리 일제 때도 이렇게 안 살아봤다. 예, 그걸 말 듣고 보안원도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첨예화되다 보면 이번 같은 일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하면 뭘 먹고 살아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할 소리가 없는 거예요. 통제하는 사람도 할 소리가 없죠. 예. 네. 와, 이거 암담한데요, 여기. 어때요? 우리 현숙 씨하고 송희 씨가 보면 북한에서 또 장마당에서 실제로 또 이제 장사했던 경험인데 하다 보면 어때? 막 싸우고 그런 적도 있지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쌀 장사람 할 때 이렇게 보안원들이 와서 단속해요. 이 쌀이 어디서 나왔냐고 출처를 캐고 뭐 얼마나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쩔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금 돈을 고임해서 주거든요. 돈을 요구하는 게 담배 같은 걸 싸서 주어요.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야 내 뭐에 대해서 내 니네다 계속 로임을 지불해줘야 되냐 막 이런 게 막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보안원 동지 왜 자꾸 내한테 와서 그럽니까 옆팔이랑 가지 않습니까? 우선 그만 쫄고 싶죠. 막 이제 막 로골적인 거예요. 그렇지. 네, 막 사람이 어차피 너도 받았는데. 네, 벌레도 뒤지고 꿈틀거리는데 그것도 막 한 달에 한 몇 번이지 이틀에 한 번씩 와서 계속 쫄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지금 현재 사람들은. 그래서 나를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죠. 네. 저 진짜 장마당에서 이렇게 아줌마들이랑 그리고 군인 이렇게 막 지키는 사람이랑 싸우는 거 봤는데 벽돌장을 들고 막 까면서 막 그 아줌마는 막 엉엉 울면서 피틀 막 질질질질 다 흐르고 이러면서 싸워요. 제가 알기로는 보안원들이 아주 절대 권력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떻게 주민들하고 싸움이 가능한지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긴급 출동에 나가죠. 나가가지고 이제 어떤 진압을 합니다. 전부 다 체포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보안원은 어차피 출신 성분이 확인된 사람이니까 난투극에 동원된 이제 민간인들,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출신 성분을 빨리 따져봐요. 이 사람은 월남자 가족이 있는 사람 아니냐. 옛날에 뭐 과거 종가가 봐가지고 이 사람들은 괴로움보다도 서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의도적으로 그 보안원이나 그 보이지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할 경우에는 정치범 보입으로 넘어가요. 정치범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저희 때까지는 안전원이나 보이원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들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시장에 가면 제일 약한 게 껌 팔고 사탕 파는 할머니거든요. 근데 저희 때 그 어떤 안전원이 있었는데 제일 못되게 노는 안전원한테 시장 아주머니들이 얼빠시라고 별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날에 얼빠시가 와가지고 할머니를 들어가라고 그냥 좋게 말했으면 좋은데 구두발로 이거
껌 팔고 사탕 파는 그거를 빵 차니까 사탕이 여기가 뒹굴고 껌이 저기가 뒹굴고 하니까 꽃제비 애들이 주변에 와서 아이고. 그걸 확 주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땅을 치면서 막 우니까 남자 2명이 그 시장을 지나가는데 보다 못해 달려들어서 보이 지도원을 때려 넣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분명 어떻게 될 거다 했는데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끝내 그 두 남자를 잡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소문으로는 무산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외지 사람이 무산 그 장마당에 왔다가 너무 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때려놓고 자기 고향으로 도망간 거예요. 오, 잘했어. 신은아 씨가 뭐 올빠시라는 얘기가 있는데 올빠시라는 게 어느 일본 수사 일제시대 때 일본 수사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었어요. 올빠시라는 일본 수사 가득 인민들을 그냥 악착스럽게 그냥 사람을 빗빨아먹는 그 사람에 비유할 만큼 북한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는 보안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저 올빠시 저 빗빨아먹는 흡혈귀. 그래서 뭐라 그러냐. 전쟁만 일어나봐라. 전쟁 일어나면 내한테 총만 있으면 저 올빠시 저 보안원 놈들부터 먼저 쏴죽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현정 씨는 보안원이랑 싸우는 게 이게 상상이 되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체제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간부인데 이제 같이 맞장구를 쳤어요. 김부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내가 가서 주황당 문고리 주고 어젯밤에 연아가 김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하면 그거는 맞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봐요. 보안원이 이제 어떻게 잘못을 하든 간에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보안원이 주황당에다가 주민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진압을 하려고 했다. 그럼 보안원이 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감히 반항 같은 거는 거짓말도 건데 그러니까.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거든. 그게 그렇죠. 어떻게 집단 난투구까지 가냐 이거야. 집단 난투극은 이제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는 난투극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이제 원인을 이제 해석하는데 일단 어떤 형태든 난투극이 벌어지면 그거는 인민군대 보안성 직원들끼리도 싸울 때가 있고 또 인민무력반에서도 육군하고 해군하고 싸울 때도 있고 군인들이 또 민간 그 돌격대라고 있어요. 총영 건설 때 이런 사람들하고 싸움 붙을 때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북한이 시장 경제화 되면서 막 자유장사를 막 무질서하게 하니까 그 단속반을 강화시켰는데 그 단속하는 놈들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은 막 주민들을 괴롭히고 뇌물 빼앗아내고 편법 불법 계속 저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래 보안원한테 맞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야. 네. 밀란이라는 거는 서로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일시에 한 번에 뭐 한 도나 두 개 도 이게 전국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직 밀란까지는 어렵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변했거든요. 불만. 예. 과거에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여떨의 때는 당과 혁명에 충성하고 노동당에 입당을 하고 당원의 명예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북한 주민들이. 자, 연밑의 또래는 아무도 상관없어요. 자, 내 눈에 보이는 게 장마당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중국 물건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소위 달러, 외화 상점인데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 뭐 옆에서 굶어 주는 것도 번 세대들이니까 이런 엄청난 가치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장마당에서 내 물건을 팔아서 내 돈을 장만합니다. 내 돈을 장만하는데 이게 북한에서 소위 말하던 2001년도에 7.1 경제조치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서 기존에 통제하던 장마당을 만들어줬어요. 나라, 국가가. 한 걸음 크게 물러섰죠. 이때부터 북한 사람들이 가치관은 완전히 고착돼 버립니다. 자, 국가가 장마당까지 만들어줬는데 내가 여기서 못할 게 뭐냐. 이런데 이자처럼 보안원들이 와서 단속을 하고 소위 자기 특권을 쓰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팽배하다 보면 지금처럼 밀란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튀니지 아랍에서 이뤘던 중동 혁명의 발원지가 튀니지 시장이었습니다. 청년이 수레바퀴에서 야채를 파는데 경찰이 뒤집어 엎었어요. 자, 이 자식 봐라. 주변 사람들이 모아들었고 이게 확산돼서 소위 중동 혁명이란 것까지 일어났는데 북한도 지금 아직은 그 강한 통제 이것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개인적인 반발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고 합치다 보면 야 정말 뒤집자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2015 남한 새내기의 아찔한 첫 경험 3.
반찬은 거기다 셀프라고 썼더라고요. 이게 셀프란 사람 없습니까? 예?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빠, 자기야. 규현 씨, 아까 경찰이 찾아왔길래 우리 제작진에서 왜 찾아왔냐고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뭐 실수하신 거 있으세요? 저요? 네. 네, 긴급 상황, 북한을 뒤흔든 충격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냥 북한에서 벌어지는 자체가 다 긴급 상황이고 다 충격 사건인 것 같아서 정말 오늘 또 할 말을 잃은 하루가 됐습니다. 예. 조금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좀 편하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인들은 열병을 하고 주민들은 화병을 앓고 있는 게 네, 지금 북한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은 노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